자, 그러면 교재 55쪽에 감정평가의 3방식 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3방식 파트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집에 가서 공부하시는 걸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집에 가서 공부 잘 안 하실 예정이니까 예정이니까 수업 시간에 요거 다 오늘 하는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55쪽 감정평가 3방식의 개설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평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평가 3방식과 7방법.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감정평가라는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고요. 방법에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3방식과 7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개를 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감정평가라는 첫 번째 방식은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비교 방식이고요. 비교 방식. 세 번째 방식은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원가 방식은 이제 비용성에 근거하는 방식이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근거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출발 한번 해볼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근거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칭을 좀 시켜야 돼요. 비용성 그러면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인데 시장성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시장성을 두 글자로 시장성을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거래는 세 글자로 시장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아파트, 상가, 토지, 아파트, 상가 뭐 이런 놈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놈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 시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공익 목적이나 특수 목적의 부동산들이 그러한데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학교, 교회, 사찰, 성당,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시청, 구청, 도청. 그만합시다. 주로 공익 목적이나 특수 목적이에요. 얘네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시장성 부동산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도 시장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래가 되면 뭐가 있고?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동산들은 시장성이 없다 또는 비시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시장성을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비교 방식으로 하고 수익성은 쉬워요. 수익을 얼마나 주느냐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원가 방식이 뭐고 비교 방식이 뭐고 수익 방식이 뭔지 일단 대충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충. 지금은 대충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원가 방식은 이런 거예요.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된 부동산. 그럼 신축이 한 주에 5년이 경과된 부동산은 새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죠.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나한테. 신축한 지 5년 좀 짧은, 지금 10년 할게요, 10년. 예. 좀 까칠한 분들이 계셔서. 신축한 지 10년이 지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새 거예요? 준 거예요? 이제 속이 시원하나, 이제. 열심히 하니까. 중고 부동산이죠. 얘가 중고 소리 듣는 이유가 뭐냐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가됐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얘도 10년 전에는 새 거였겠죠? 그러면 새 거였을 때 가격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때 가격 구하는 건 쉬우니까. 건축비라는 게 있을 테니까. 땅값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건축비에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가액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현 상태의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원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분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분필 새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죠. 예. 묻기가 좀 그래요. 우리 학원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쓰던 분필이라고 이거. 그러면 새 거예요? 준 거예요? 중고. 이 분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분필 가격이 70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 우리 학원에.
우리 학원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기 70원인데 요게 왜 70원인지 아세요? 이게 새 거였을 때 100원이었어요. 얼마였다고? 100원. 근데 그때 자로 재보니까 10cm였어요. 그때 자로 재보니까. 근데 지금 자로 재보니까 7cm야. 아니 그러면 새 거였을 때 100원이었잖아. 근데 지금 자로 재보니까 7cm잖아. 그럼 35원어치만큼 감가되고 없네 지금. 맞아요? 그럼 현재 이 분필 가격은 얼마다? 70원이다. 이게 원가 방식이에요. 그 원가 방식은 말 그대로 원가랑 비용을 산정하는 거죠. 새 거였을 때 원가를 따지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따져야 될 게 감가되는 원가를 따지는 거예요. 감가되는 비용. 그 두 개를 빼줘. 그러면 현 상태 이 분필 가격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게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쉬워요. 그래서 원가 방식을 감정 평가할 때는요. 절대로 상각이 안 되는 자산은 원가 방식을 쓸 수가 없어. 뭐 되는 자산? 상각되는 자산, 감가되는 자산을 원가 방식을 써요. 어떤 놈들이 있냐면 건물하고 기계. 우리가 두 가지를 대표적인 상각자산으로 봅니다. 누구랑 누구? 건물하고 기계.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으면 설마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 시험에 나와요. 이 시험에는 어떤 물건에 무슨 방식을 쓰고 어떤 물건에 무슨 방식을 쓰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B형 보신 분들은 40번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방식 씁니까? 토지는 어떤 방식 씁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알겠어요? 그 원가 방식을 쓰는 물건은 무슨 자산? 상각자산. 상각자산 두 개. 뭐 건물하고 기계. 기계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비교 방식.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판 보세요. 혹시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시판 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자,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무슨 부동산? 대상부동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 모두 포함하면 동일수급권. 대답. 동일수급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내 거랑 가격이 비슷한가요? 네. 가격이 비슷해요? 같아요? 비슷하지. 근데 요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진짜로 동일수급권 안에 있었어. 무슨 지역에? 유사지역에 있었어. 근데 얘가 잘 들어요. 얘가 내 거랑 정말 비슷한 부동산인데 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5억에 뭐가 됐다고? 거래를 세 글자로? 그럼 내 부동산은 지금 시장성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네. 내 거랑 비슷한 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네. 그럼 제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으니? 5억에 거래되고 있으니 내 것도 얼마쯤 하겠네? 5억쯤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5억인 건 아니지. 그럼 뭐 해봐야지? 비교해봐야지. 이게 비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제일 먼저 어디를 달려가라? 동일수급권을 달려가라. 알겠어요? 동일수급권에 달려가서 내 거랑 비슷한 부동산의 뭐를? 가격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 가격은 뭐 된 가격? 거래된 가격을 구해오는 거예요. 시장성 있는 가격을. 구해와서 내 거랑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비교 방식을 감정평가사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안 해요? 중개업자가 감정평가를 해야 안 해요? 하지. 아니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중개사 공부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배우고 있지. 왜 중개업자가 감정평가를 배웁니까? 하니까.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중개업자, 참 깝깝하네. 중개업자가 여러분들 중개를 많이 할까요? 감정평가를 많이 할까요? 와, 이 큰일 나실 분들이네. 네, 다시 한 번 더. 꿈도 야무지지, 진짜. 중개업자가 중개를 많이 해요? 감정평가를 많이 해요? 감정평가를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감정평가를 훨씬 많이 합니다. 중개를 많이 한다고 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개업소에 앉아있는데 내가 자격증을 따고 앉아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 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의뢰한 거야?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니까? 감정평가를 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런 아파트는 5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5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중개를 바로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게 다 중개로 연결되면 대박 납니다, 대박. 내 강의 안 하고 내 중개합니다, 내가.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가격만 묻고 중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정평가 안 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근데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니까.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면 하루에 한 달에 30장인데? 그럼 대박인데? 아주 그냥 정말 대박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큰일 나실 분들이네. 다시 묻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를 많이 해? 감정평가를 많이 해? 감정평가를 많이 하면 중개업자 감정평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고 나면 중개업소 앉아 계시잖아요. 감정평가사들이 중개업소를 방문을 해요. 감정평가사들이. 왜? 가격 물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물으려고 중개업소에 방문한다니까요. 사실 그 지역 부동산들은요. 감정평가사보다 중개업자가 더 전문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러면 뉴스 프로그램 아닙니까? 뉴스가 가장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럼 뉴스 기사가 뜨면 그에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전문가 인터뷰를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다. 그럼 기자가 어디 가겠어? 강남 지역까지 가서 감정평가사 인터뷰를 떠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왜냐하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강남 지역의 감정평가사보다는 중개사들이 더 잘 아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감정평가 잘해야 돼요. 감정평가 잘해야 중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네. 다시 갑니다. 중개업자가 감정평가를 해야 하네요. 진작에 그랬으면 내가 이런 외까지 할 필요 없잖아. 뭐 하긴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많이 하는데. 감정평가사보다도 훨씬 더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중개사예요. 맞죠? 그럼 중개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90% 이상 비교 방식을 써요. 비교 방식.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감정평가할 때 원가 방식 안 써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수익 방식도 거의 없고. 중개업자 감정평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비교 방식을 씁니다. 알겠죠? 내 거랑 비슷한 게 지금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비슷한 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수익 방식. 수익 방식 들어가기 전에 좀 신뢰되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2 곱하기 5는 얼마죠? 함정 없어요. 함정 없습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2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0이죠? 예. 그럼 2는 뭐분의 뭐예요? 5분의 10이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는 5분의 10이죠?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A 곱하기 B는 C예요. 들었어요? A 곱하기 B는 C예요. A는 어떻게 구해요? B분의 C로 구해요. 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시. 2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0이에요. 2는 어떻게 구해요? 5분의 10. A 곱하기 B는 C예요. A는 어떻게 구해요? B분의 C. 그만 변하시면 안 돼요? 그만 변하시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1억짜리예요. 얼마짜리요? 1억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뭐라고? 가격. 이 부동산에 더 수익이 10% 발생해요. 몇 프로? 10%가 뭐죠?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깝깝해 죽겠네. 이 수익률이에요. 뭐라고? 수익률. 이 부동산의 수익이 얼마 발생해요? 1,000만 원 발생하겠죠? 1,000만 원 이 부동산의 수익이에요. 맞아요? 제가 신뢰가 안 되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에다가 뭐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가격에다가 수익률 곱하면 수익이 나와요. 다시 뭐에다가 뭘 곱하면? 가격에다가 수익률 곱하면 수익이 나와요. 맞아요? 감정평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구하기 위한 작업이죠? 가격 구하기 위한 작업. 말이 안 통했네. 말이 안 통해. 어떡해 이거. 감정평가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구하기 위한 작업이죠? 가격 구하기 위한 작업이죠. 보면 강의하다 보면 하면서 보면 이해력이나 암기력만 없는 게 아니야. 눈치도 없는 것 같아. 보면 A 곱하기 B는 C다. A는 B분의 C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는 거지. 2 곱하기 5는 10이다. 2는 5분의 10이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는 거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 가격은 뭐 분의 뭐 하면 돼요? 수익률분의 수익 하면 돼요? 예.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뭐를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뭐도 비쌀 거야? 비쌀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가격도 비쌉니까? 이게 수익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 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면적이 같아요. 지역도 같고요. 이 지역의 땅값도 같네. 근데 요놈 A 부동산은요, 원룸 투룸 하는 다가구 주택인데 구조를 상당히 잘 뺐어. 그래서 방이 20칸 나와. 20칸. 한 달에 월세 수익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B는 구조를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잘못 뺐나 봐. 아니면 한 2달 늦게 지으면서 주차장법이 강화돼가지고 방을 16칸밖에 못 뺐어. 월세도 4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하겠습니까? A 부동산의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하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수익을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놈한테는 가격을 비싸게 줘도 괜찮네요. 근데 수익을 적게 가져다 주는 놈한테는 가격을 싸게 줘야 되겠네요. 이게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그럼 일단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어떤 방식에 관한 얘기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출발할게요.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감가되는 비용을 구하고 그 두 개를 빼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건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이해됩니까? 예. 동일 수거권에 가서 내 거랑 비슷한 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가지고 와서 내 거랑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비교 방식.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놈은 가격도 비쌀 거야 하는 논리로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수익 방식. 일단 제가 원가 방식이 뭔지, 비교 방식이 뭔지, 수익 방식이 뭔지 대충 계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은 왔을 거야. 자, 그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가 방식이 뭔지, 비교 방식이 뭔지, 수익 방식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혹시 이거 필기하신 분들은 필기한 거 옆에다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님 이렇게 좀 적어두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에이씨, 그럼 필기하지 말라고 하지.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필기하지 말라고. 필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필기하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출발할게요. 자,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 그래요. 가격, 임료. 비교 방식으로도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방식으로는 가격을 하나 더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방식으로도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 가격 임료, 비교 방식 가격 임료 가격, 수익 방식 가격 임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방식이 아니고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임대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요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환원법.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수익 분석법.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를 걱정하시냐면 저런 걸 다 외워야 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암기 부분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 부분은 여러분 다 외워야 돼. 다 내야 돼. 다 외워야 돼, 이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외워야 돼, 이거를. 이거, 못 오면 절단 나. 왜 절단 나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가로로 펴놓고 시면 나와요. 빵빵빵빵 펴놔. 한 3개, 4개 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암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험 공부할 때 최고 밑단이에요. 최고 밑단. 그러니까, 암기는 가장 쉬운 거예요, 암기가. 암기가 가장 쉬웠어요. 암기는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문제 적용하고 이런 게 어려워서 그렇지. 암기하는 건 우리 수험 공부에서 가장 수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암기 시킬 거예요. 암기는 내가 시킬 테니까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개론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암기를 시킬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암기 들어갑니다. 암기. 이걸 언제까지 암기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쓸데없는 건 확실히 기억 잘하네. Right now. 지금 당장 이걸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암기하면 1시간 걸려. 1시간 걸리는데 저랑 같이 암기하면 한 10분 하면 덮었어요. 10분 하면 다 암기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암기하는 요령 알려드릴게. 원가 방식으로 가격 임료 구하고요. 비교 방식으로 가격 임료 구하고요. 수입 방식으로 가격 임료 구하는 것들이 글자 수가 2글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따라해볼래요? 원가 방식입니다. 가격 임료 구하는 거 따라해봐요. 따라해야 돼. 원가법, 적산법 시작. 비교 방식으로 가격 임료 구하는 것도 2글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따라해봐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따로 공부하실 거예요.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은 따로 공부하실 거예요. 수입 방식, 이건 좀 공부를 따로 해야 돼. 왜냐면 다른 애들은 출발이 다르잖아. 원가, 적산, 거래사례, 임대사례 출발이 다른데 얘는 출발이 다 같아. 수익으로 출발해서 수익 무슨 법? 환원법, 수익 분석법. 따라해봐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시작.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가격 임료, 가격 임료 7개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이거 암기 시킬 거예요, 내가. 10분 안에 암기 시킬 거예요.
10분 안에 암기시킬 거야, 내가. 암기시키고 말 테야, 내가. 암기할 겁니다. 17개를 암기해 봅시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지금까지는 좀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럼 한 번만 더 7개를 쭉 나열해 보죠.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럼 암기하기가 좋은 게 원가 방식으로 가격임 요구하는 것은 3글자씩이에요. 비교 방식으로 가격임 요구하는 것은 각각 7글자씩이에요. 수입 방식으로 가격임 요구하는 것은 각각 5글자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3글자, 5글자, 7글자, 3글자, 5글자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도 원가 방식 3글자 2번, 비교 방식 7글자 3번, 수입 방식 5글자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7, 5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 2개, 7 3개, 5 2개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죠.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근데 이 중에서 가격 구하는 것만 따로 4개를 모아볼게요. 가격 구하는 것만. 그러니까 임대료는 다 빼고 가격 구하는 것만.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야. 임요구하는 것 3개만 따로 모아봐. 시작.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는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로 비워놓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고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서술형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들었어요? 내 문제를 낼게. OX만 해. OX만. 내가 다 할게. 내가. OX만 해. 기출문제입니다.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OX. X지, X지. 임대사례 비교법 맞나? 임대료 구하는 거 맞아. 적산법 맞나? 이거 맞아. 수익환원법 맞나? 아니야. 수익환원법은 가격 구하는 거야. 수익분석법 해야지 임대료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거 암기시킬 거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암기하면요. 1시간 걸려요. 저랑 같이 암기하면요. 5분, 10분 하면 덮어 쓴다고. 그러면 지금 암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잖아요? 시험이 1년 남았는데 지금 이걸 암기했다면 얼마나 푸근합니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7개를 쭉 나열하고. 4개 나열하고 3개 나열하는 거. 뭔 말인지 알지? 가격 구하는 거 4개, 임대료 구하는 거 3개. 그래서 저한테 7, 4, 3 시스템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 4, 3 시스템이에요. 출발합니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4.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3.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아직 감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7, 4, 3.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알겠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7, 4, 3 가기 전에 우리 허공에다 대고 제가 방금 판사한 내용을 완성 한번 해봅시다. 내가 도와드릴게. 자, 비용성으로 감정평가하는 방식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으로 감정평가하는 방식. 비교 방식. 수익성으로 감정평가하는 방식. 수익 방식. 얘를 뭔 방식? 3방식. 아니 어렵나 이게. 3방식. 맞아요. 이제는 7방법을 한번 나열해 보자고. 알겠어요?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4.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3.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자, 그러면 이거를 암기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 있어요, 제가. 일로 오세요. 자, 원가 방식으로 구하는 가격을 적산 가격이라 그래요. 임대료는 적산임료라고 하고. 이건 쉬워요, 이거는. 비교 방식으로 구하는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 그래요. 임대료를 비준임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 가격은 그냥 토지 가격이라고 하고, 이건 따로 암기할 거예요.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격은 수익 가격이고요. 임대료는 수익임료예요. 수익임료. 자, 그럼 한번 따라해봐요. 적산 가격, 적산임료 시작. 비준 가격, 비준임료 시작. 수익 가격, 수익임료 시작.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우리 완성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도와드릴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비용성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7방법 갑니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런 가격을 무슨 가격, 무슨 임료라고 하는지 시작. 적산 가격, 적산 임료, 비준 가격, 비준 임료, 토지 가격, 수익 가격, 수익 임료. 요거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적산 가격, 적산 임료, 비준 가격, 비준 임료, 토지 가격, 수익 가격, 수익 임료. 그럼 요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갑니다. 테스트. 엑서사이즈.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슨 방식인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법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출발합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수익 가격. 들었어요? 수익 가격 들었냐고? 무슨 방식에?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이지. 수익 환원법. 아, 내가 수익 가격 그랬잖아. 그럼 수익 환원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비준 임료. 들었어요? 비준 임료. 무슨 방식에? 비교 방식의 임대 사례 비교법이지. 비준 임료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 적산 가격, 적산 가격. 무슨 방식에? 원가 방식의 원가법, 원가법. 다시. 수익 임료. 수익 방식의 수익 분석법. 수익 임료. 다시. 테스트 모두 들어가면 다 못해. 토지 가격, 토지 가격.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 적산 가격. 원가 방식의 원가법. 적산 임료. 원가 방식의 적산법. 비준 가격.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 비교 방식의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 가격.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가격.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 수익 임료. 수익 방식의 수익 분석법. 그 순서대로 하면 잘 아는데 순서를 바꾸면 또 못하.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비준 임료. 비교 방식의 임대 사례 비교법. 적산 가격. 원가 방식의 원가법. 원가법이지. 적산 가격. 원가 적산이면 적산법 가격. 아니 우리 그러면 그러지 말고 순서대로만 합시다. 우리는 알겠죠? 순서대로 안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자, 다시 적산 가격. 원가 방식의 원가법. 적산 임료. 원가 방식의 적산법. 비준 가격.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 비교 방식의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 가격.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가격.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 수익 임료. 수익 방식의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슨 임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각각 3방식 중에서 무슨 방식인지 7방법 중에서 무슨 법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려면 아까 743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법, 수익분석법 하고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법 하고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하고 이거 갖다가 자꾸 해야 돼. 막 자꾸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 준비를 엄청 해요. 준비를 엄청 합니다. 집에 가서요. 공부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커피 한 잔 먹어야지. 커피를 한 잔 먹어요. 공부하기 전에 커피 먹어야 되는데 준비 잘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의자에 방석 깔고 쿠션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이제 저 교재 하나 꺼내고 노트 꺼내고 그죠? 그 책을 한 페이지 보고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준비만 엄청 해. 준비만 엄청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모든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공부를 시작해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충족될 만한 시간이 많아져고 적지. 공부를 안 하지. 별로 못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자격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냐면요. 자투리 시간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서 한번 해보는 거야.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해보고 743이니까 4도 한번 해볼까?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3을 한번 해볼까?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계속 내서 활용하시는 분이 자격시험에서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모이면요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 사이에는요, 실력 차이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핑계가 많아요. 시간이 없대, 공부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들 수험생은요, 공부할 시간이 날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진정한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시간을 갖다가. 없대. 왜 없어? 왜 없어? 공부할 시간을 만들면 있지. 어떤 분도 계셨냐면 제 수험생 중에 제가 아직도 상당히 오래전에 수험생인데 낮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진짜 잘한다 그러더라고. 낮에 중개업을 하시고 밤에 야간반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야간에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수업을 들으면 아침에 수업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손바닥에 쓴대. 손바닥에 쓴대. 그리고 그냥 계속 그분은 손바닥에 쓰는 거야, 손바닥에. 쓰고 이제 그 외워지면 그때 지우는 거야. 손을 씻는 거지. 계속 손이 새까매요. 진짜 그래요. 근데 낮에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새까매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떡하냐? 외운다고, 자꾸 외운다고, 이렇게. 그 손님 만나기 전에 다 외우고 가고, 다 외웠으면 손 씻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못 외웠으면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얘기를 하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손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합격도 하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중개도 잘해요. 열정.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끈기. 초심보다 뒷심이 있는 시험이어야 됩니다. 초심은요, 다 있어요. 처음에 눈빛 얼마나 번쩍번쩍한데, 막. 내가 타주고, 처음에. 개강할 때. 내가 막 눈빛 보고 있으면, 와, 이거 뭐 합격하겠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1월 되고, 3월 되고, 5월 되고, 그 눈빛이 서서히 사그라든다고. 안 죽어, 내가 안 죽어. 팔팔해, 내가. 처음에 타 죽을 때 치다보다가, 처음에 어떻게 수업을 듣는 줄 알아요? 말만 해봐라. 내가 다 외워버리겠다. 말만 해봐라. 다 이해버리겠다는 자세로 공부를 하다가 점점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뒷심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뒷심 있는 사람. 중개사 시험은 뒷심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저한테 점수 안 난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7월달, 8월달쯤에. 상담 오라. 선생님 점수 안 나서 미치겠어요. 합격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은 몇 번 보셨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봤어요. 그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나 나는 다 아는 거지. 저 사람 저러다간 점수 안 나오겠는데 라고 다 아는데 자기 혼자 모르는 거예요. 책은 몇 번 봤어요? 그럼 한 번도 안 봤어요. 공부는 몇 시간 하세요? 안 해요. 그리고 상담하러 오는 겁니다. 무슨 상담이 되겠냐고. 공부를 한 개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합격은 하고 싶고 자격증은 따고 싶은데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지. 합격 못해 그러면요. 합격 못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시켜 드렸던 방법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서 집에 가서 743 시스템으로 암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호국에다 대고 이걸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거 있잖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저 누워가지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아니면 전철 타고 가다가 아니면 버스 안에서 혼자 자,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오케이. 743.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격법, 수익하는법, 수익분석법. 그러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한번 찾아보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 찾아보고. 그런 건 기억이 정말 오래 남습니다. 기억을 하다 안 돼서 찾아보는 거랑 맨날 그 책만 보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정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4.3 하고 적산가격, 적산임료, 비중가격, 비준임료, 토지가격, 수익가격, 수익 이렇게 쭉쭉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오래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는 분들은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시간도 아끼는 분도 계시냐면요.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책 보는 거예요. 책이 아니더라도 잠깐 약간 메모 같은 거 좀 보고 올라갈 때 보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그다음에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 다시 내려갈 때, 집에 다시 올라갈 때, 그것만 활용하셔도요, 공부 시간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옆 사람 보면 쪽팔리잖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시작을. 공부하는 게 왜 쪽팔리는 겁니까? 공부하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지. 간혹, 저도 전철 자주 타는데,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그냥 허투루 안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만들어서, 아니면 책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합격. 저건 합격이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을 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지.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대. 맨날 시간이 없대. 책상에 앉아서 커피 먹고 막 전화 통화하고
그죠? TV 볼 거 다 보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잠이 들고 내일부터 하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내일부터 하지. 여러분들 이거 3종 세트 알아요? 3종 세트 알아요? 내일부터 하지. 1월부터 하지. 그거 다 몰라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요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 안 나오시는 분들도요. 1월 달부터 하지 그래요. 1월 달부터 하지. 그리고 1월 달에 하다가 학원 결석하고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따뜻한 3월 달부터 하지. 3월 달부터 하지. 자꾸 이렇게 미룬다고. 자꾸 이렇게 미룬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저는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자꾸 움직여버리면 가긴 가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옆으로 샌다고. 한 방향으로 쭉 가면요. 그게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한 방향으로 쭉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방법을 좀 잘 설정해 보세요. 나름대로 열정도 한번 여기 다 있다고. 열정이 여기 다 있다고. 그 열정 갖다가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 공부를 별로 못했던 분인데 젊은 친구 중에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와 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감정평가사 시험 도전해서 감정평가사까지 딴 친구도 봤습니다. 저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2의 인생을. 자기 안에 있던 열정을 찾은 거야. 물론 끝까지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예. 열정 한번 찾아보아요.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바로 외워버리지 뭐. 그러니까 딱 나왔을 때 이런 걸 또 외워야 돼 하는 게 아니고 저걸 내가 외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 외우게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다 외워보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서 가격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료 보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무슨 법이 중요해요? 원가법 중요하겠네.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겠네. 그 다음 공시지가기준법 중요하겠네. 그 다음 수익환원법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 임대료 구하는 건 제목만 알면 돼요. 제목만 알면 되고. 그럼 7, 4, 3 중에 뭐가 중요한 거야? 4가 중요한 거야. 4를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아요.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 시험 맨날 나오는 거. 자 원가법 쓰는 물건들 알아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들 알아야 돼.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들 알아야 되고. 자 아까 제가 원가법 쓰는 물건들은 삼각자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삼각자산. 삼각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따라해 보실래요? 건건항선 시작. 한 번만 더. 건건항선 시작. 건이 뭘까요? 건물이요? 예, 또 건은 건설기계. 항은 항공기. 선은 선박. 건건항선에 원가법 써요. 건건항선에 원가법 써요. 건 뭐라고요? 건물. 또 건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시험에 물건을 갖다가 쭉 5개를 나열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물건 쭉 나열하고 옆에 무슨 법 막 줘요. 물론 임대료 구하는 건 잘 안 주고 가격 구하는 것만. 그러면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건물 옆에 뭐가 떠야 되는데? 원가법 떠야 되는데 건물 옆에 거래사례 비교법 떠 있었습니다. OX, X. 삼각자산. 건물하고 기계는 무슨 법 쓴다? 원가법 쓴다. 맞아요? 예.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도 알려드릴게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은요. 염전,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 멜로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멜로디. 자, 따라하세요. 염산과자동, 시작. 요 멜로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5개 외울 때는 요 멜로디로 다 외웁니다. 알겠죠? 염산과자동. 요 멜로디가 엄청 좋아요. 암기할 때 참 좋은 멜로디예요. 어떻게 5개를 암기한다고요? 시작. 염산과자동, 나는 이 멜로디가 좋아요. 예. 염이 뭐라고요?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토지 가격 구할 때 공시지가기준법 써요. 이건 아까 했잖아.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따로 기억하시고. 권으로 끝나는 수익성 있는 물건들. 권으로 끝나는 수익성 있는 물건들을 수익환원법 쓰는데 수익환원법은요. 따라해보세요. 광어영. 광이 광어권이에요. 어가 어업권이고요. 영은 영업권이에요. 광이 뭐라고요?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광어영은 수익환원법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5개부터 암기합시다. 시작. 염산과자동. 무슨 법 써요?
거래 사례 비교법 써요. 4개 암기해봅시다. 시작. 건건항선. 무슨 법 써요? 원가법 써요. 3개 한번 남겨봅시다. 시작. 광어영. 무슨 법 써요? 수익환원법. 하나 있어요. 토지 가격은 뭐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제가 질문을 막 드리면 여러분 저한테 막 대답을 막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볼래요? 예. 건물. 원가법. 토지. 거래,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자동차나 동산. 거래 사례 비교법.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원가법. 산림. 거래 사례 비교법. 어우 깝깝해. 광업권. 수익환원법. 어우 깝깝해. 영업권. 수익환원법.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가법 쓰는 물건 4개 시작. 건건항선. 됐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좋아요.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 3개. 광어영. 토지는 무슨 법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토지 쓰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법 써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가법. 건건항선. 거래사례 비교법. 과자동. 염산과자.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수익환원법. 광어영. 다시 수익환원법. 광어영.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거래사례 비교법. 염산과자동. 원가법 쓰는 거. 건건항선.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시장성을 2글자로. 거래를 3글자로. 시장성. 그럼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면 뭐가 있네? 시장성 있네. 시장성 있으면 뭘 쓰면 돼요? 비교 방식을 쓰면 되지.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되잖아. 뭐가 있으면? 시장성이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되잖아. 근데 시장성이 없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가법이 받아줘요. 원가법은요, 갈 데 없는 데를 다 받아줘요. 비시장성 물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교회, 사찰, 학교, 성당, 파출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보건소, 우체국. 이런 데들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무슨 물건이다, 이거? 비시장성 물건이다. 비시장성 물건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거래가 안 되면 누가 받아준다? 원가법. 자, 그럼 대답합시다. 비수익성 물건이 있어요. 비수익성 물건은 뭐를 발생하지 않아? 수익을 발생하지 않아. 똑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교회, 사찰, 성당, 파출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주민센터 이런 애들이요 수익을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시장성 물건은 대부분 무슨 물건이다? 비수익성 물건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일치한다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놈들은 수익을 잘 발생하지도 않아. 그럼 대부분 무슨 물건은? 비시장성 물건은 대부분 비수익성 물건입니다. 알겠어요? 목적은 공익 목적이나 특수 목적의 부동산들이 대부분 비시장성, 비수익성입니다.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시장성이 없으면 뭐 못 써? 거래, 사례, 비교법 못 써. 맞아요? 수익성이 없으면 뭐 못 써? 수익, 환원법 못 써. 누가 받아줍니까? 원가법이 받아줍니다. 이런 원가법이란 놈이요. 어떤 놈인지 아세요? 원가법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주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갈 데 없잖아요? 원가법이 받아줍니다. 원가법이 어떤 놈이냐면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주는 놈이거든요. 이 얘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좀 이따 2번 더 써먹을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7번.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토지는 뭐 써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 써야 되죠. 예. 그러면 공시지가가 발표가 돼야 공시지가 기준법 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간척사업에서 만든 땅을 간척지라고 합니까? 간척지는 방금 만들었잖아. 그럼 그동안 공시지가 발표됐겠어, 안 됐겠어? 그 전에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 발표돼? 맞아요? 공시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기준할 공시지가가 없네. 그러면 간척사업에서 만든 땅은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갈 데 없네? 못 써? 그렇지. 여러분들 토지는 원래 뭐 쓰는 게 맞아? 공시지가 기준법 쓰는 게 맞아. 하지만 간척사업에서 만든 땅은 공시지가가 없네? 갈 데 없네? 누가 받아준다? 원가법. 그래서 간척지는 원가법 씁니다. 무슨지? 근데 간척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부동산 학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간척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와 배우세요. 공유수면 매립.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땅은 간척지라고 잘 안 해요. 이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매립지. 조성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조성지 매립지 하면 간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개론에서는 간척지라고 안 나온다고? 그럼 뭐라고 나온다고? 조성지 매립지. 조성지 매립지 무슨 법 쓴다? 원가법 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절 보고 천천히 대답해봐요. 여러분 천천히 대답해봐요. 천천히. 절 보시고. 토지는 무슨 법 쓰는 게 맞다?
공시지가 기준법 쓰는 게 맞다. 맞아요? 그럼 문제 낼게요. 토지는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지 절대로 다른 법을 못 쓴다. OX. 그걸 X라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맞잖아. 맞긴 맞지. 근데 반드시라고 하면 안 돼요. 조성지나 매립지처럼 공시지가가 없는 땅도 있다. 누가 받아준다? 원가법. 원가법 쓰는 경우도 있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각자산은 무슨 법을 쓰는 게 맞다? 원가법 쓰는 게 맞다. 삼각자산에는 뭐하고 건물하고 기계가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기계에 뭐가 있었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있었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자동차.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자동차나 동산 중에 기계가 있어 없어? 있지. 특히 자동차는 기계예요. 맞죠? 같은 기계라도요. 어떤 놈은 원가법 쓰고요. 어떤 놈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지금부터 제가 원가법의 성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원가법 성질 제가 하나 소개드렸잖아요.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준다. 기억납니까? 그 원가법은 어떤 놈이냐면요. 오는 놈 막지 않아요. 오는 놈 막지 않고 다 받아줘요. 근데 원가법 성질이 하나 더 있어요. 가는 놈 잡지 않아요. 자, 다시 원가법의 성질입니다. 가는 놈 잡지 않고 오는 놈 막지 않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자, 여러분들 절 보고 대답 좀 해주세요. 자동차는 삼각이 돼야 한대요. 되지?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돼야 한대요. 자동차는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되지. 그러면 뭐도 되고 삼각도 되고 거래도 되니까 무슨 법을 써도 되고 원가법 써도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 써도 되고 그런 경우잖아. 그러면 그 원가법이요? 양보해버립니다. 원가법이 양보해버립니다. 둘 다에 걸치잖아요. 원가법이 가. 출세서 가는 놈 잡지 않아. 가.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기계? 뭐가 있는 기계? 시장성이 있는 기계.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기계는 무슨 법 줘버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줘버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 비시장성 기계만 원가법이 받아와요. 아니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 자기 집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집에 이게 있어. 그럼 거래가 됐겠어 안 됐겠어? 거래가 됐으니까 있는 거지. 자기 집에 없어. 그럼 거래가 안 됐겠지. 절 보고 대답하세요. 자기 집에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거래가 잘 되는 물건이에요. 자동차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맞아요? 자기 집에 저기 굴삭기 있어 굴삭기? 얘기해봐 굴삭기. 굴삭기 없죠? 불도저. 중고라도 괜찮아요. 없죠? 그 다음에 항공기. 경비행기도 괜찮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선박. 유람선 같은 거.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거래가 잘 안 된다고. 무슨 법 주고? 원가법이 받아주고.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자동차나 동사는 무슨 법 줘버리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줘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감정평가할 때는요. 한 번에 일괄평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평가요? 이게 진짜 유명하거든 이게. 맨날 이거 시면 일괄평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평가는 한 번에 평가한다는 걸 일괄평가라 그래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로 한번 나와보실래요? 여러분 일로 한번 나와보아요. 자 보세요. 이 토지예요. 봤어요? 이 건물이에요. 봤어요? 이 토지는 무슨 법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쓰지. 모르면 안 돼 이제.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건물은? 원가. 모르면 안 돼. 건물은 무슨 법 써요? 원가법 써요. 맞아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이 한 번에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토지와 건물이 한 번에.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저는 시험에서 누구랑 토지랑 건물이 한 번에 있는데 맞아요? 요걸 갖다 시험에 나올 때 일괄평가한다고 나와요. 무슨 평가요? 자 보세요. 대답하십니다.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 토지만 쓸 때는 뭐를 쓰는 게 맞다?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쓸 때는 뭘 쓰는 게 맞다? 원가법 쓰는 게 맞다. 맞아요? 근데 토지와 건물 한 번에 일괄평가하잖아요. 이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지만 쓸 때 뭐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쓸 때 원가법. 그럼 토지와 건물 한 번에 평가할 때는 왠지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원가법을 쓸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고. 토지나 건물 한 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단어가 뜨면 이란 단어가 뜨면 무조건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무슨 주택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요?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요? 세계에 몇 안 되는 공동주택이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세상에 전 세계에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실래요? 아파트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 쓸까요? 거래사례 비교법 쓸까요? 공시지가 기준법 쓸까요? 수익하는법 쓸까요? 아파트는 100%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아파트가 100%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아파트 감정평가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안 쓰는 경우 없다고. 아파트는 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고 중개업자가 되면 제일 많이 거래하는 물건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에서는 아파트로 안 나옵니다. 아파트로 안 나옵니다.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집합건물로 나와요. 무슨 건물이요? 아파트가 원래 집합건물이에요. 그럼 집합건물에서 자, 잘 들으세요. 집합건물은 이게 227동이거든. 자, 감정평가사나 중개업자가 감정평가할 때 227동 가격이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데 한 개도 안 궁금한데 이거 감정평가 의뢰하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227동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227동 1001호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1001호 가격이. 이게 동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호 가격이 궁금하다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내 건물 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내 뭐? 건물 부분. 그러니까 내 것만. 1001호만. 내 건물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아파트에서는요, 내 땅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 내 땅 그러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어요. 알겠죠? 아파트를 따라해보세요. 대지 사용권.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하는 지분권입니다.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요게 이제 227동 1001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내 무슨 부분과 건물 부분과 내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때 무슨 법 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 근데 다만 시험에 나올 때는 아파트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온다고요? 집합건물. 집합건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다 읊어드릴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무슨 법을 씁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뭐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해요. 뭐가 뜨면? 일괄이 뜨면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이렇게 공부하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다음에 외워야 되겠다. 뭐 왜 이렇게 많네. 이렇게 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죠. 맨날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점점 쌓이고 공부는 안 되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할 때 어떤 단어 같으면? 일괄이라는 단어 같으면 무조건 무슨 법을 쓰시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시오. 알겠어요? 그럼 아파트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집합건물로 나온다. 근데 시험에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아파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로 나오길래. 너무 쉽잖아. 아파트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근데 심장에 보내놨더니만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진짜 버라이어티 합니다. 진짜 버라이어티. 시험에 딱 한 번 아파트로 나왔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1회 때부터 25회까지 딱 한 번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대요. 아파트가 시험에 딱 나오니까 뭐 이렇게 부르냐면 갑자기 당황한 나머지 아파트? 아파트는 건물이지. 건물은 원가법이지. 하고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장렬히 전사했어요. 아파트가 건물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 법 조문을 그대로 내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서 건물을 묻고 싶거든 뭐라고 줘요? 건물이라고 줘요. 시험에서 진짜 건물이 무슨 법을 쓰는지 묻고 싶잖아. 그럼 뭘 준다고? 건물 준다고. 알겠어요? 아파트가 시험에 뜨면 뭘 말하는 거야? 집합건물에서 건물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뭐 한자? 일괄평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럼 무슨 법을 써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시험에 가서 혼자 이상한 응용을 마음껏 해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응용을. 그리고 뭐 자신감에 차서 나옵니다. 선생님 건물 시험에 났던데. 좀 이상하지. 나는 건물 안 나. 시험에 건물 못 봤는데. 자기는 건물을 본 거지. 그렇게 해서 장애를 전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시험이라는 건요. 법조문, 특히 개론 말고 나머지 법과목들은요. 법조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조문 그대로 나온다고. 건물을 묻고 싶을 때는 뭘 묻는다? 건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때 무슨 법이고? 원가법이고. 아파트가 나오면 집합건물로 가면서 뭐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근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로 한번 와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이거 뭐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살림이 시험 진짜 많이 나오거든. 살림.
일로 한번 와보실래? 일로 한번 와보실래? 자, 앞으로 제가 살림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살림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살림은 이거예요. 살림은 이걸 살림이라 그래요. 이거 살림이라 그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걸 산지라 그래. 뭐라고? 요걸 임목이라 그래요. 지금 이 시간부터요. 나무가 서 있는 땅 그러지 마세요. 쪽팔려 죽겠어요. 산지라고 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산지.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나무라고 하지 마세요. 나무. 알겠죠? 임목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게 배운 사람들이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선생님 나무 있잖아. 나무. 선생님 나무 밑에 땅 있잖아. 산지. 알겠어요? 이거 구분평가입니다. 무슨 평가한다고?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맡기면요. 살림에 대한 감정평가는 산지 얼마, 임목 얼마치입니다. 라고 감정평가 해줘요. 원래. 그러니까 산지와 임목은 어떻게 평가한다? 구분평가입니다. 이때 산지는 무슨 법 쓰겠어? 공시지가 기준법이지. 아유 깝깝한 사람들아 진짜 내 진짜 산지지 내 진짜 죽겠네 진짜. 산지는 무슨 법 쓰겠어? 공시지가 기준법. 얘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논외로 합시다. 알겠어요? 산지는 뭐니까? 땅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럼 뭐만 보면 돼? 임목 뭔데? 임목은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뭐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이 임목 중에요 어린 나무가 있어요. 어린 나무는 지름이 길어 짧아. 그리고 걔네들은 잘 거래가 안 돼. 알겠어요? 지름이 너무 짧은 나무 있잖아. 그런 애들 어릴 소자 써서 자 따라해봐요. 소경목림.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소경목림. 소경목림이 있어요. 소경목림 할 때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 어릴 소자라고. 어릴 소자. 소년 할 때 그 소자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원래 임목은 무슨 법을 쓰면 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면 되는데 소경목림은 거래가 안 되네? 그럼 무슨 법? 그렇지. 내가 두 번 묻는다 그랬잖아. 갈 데 없는 애들은 누가 다 받아준다? 원가법. 자 다시 할게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평가하는데 임목은 대부분 무슨 평가를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임목 중에서 어린 나무 소경목림은 무슨 법을 쓴다? 원가법을 쓴다. 됐습니까? 하지만 감정평가 쓸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요거 어떻게 한 번에 평가해 주세요 그냥. 즉 무슨 평가를? 일괄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때는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무슨 법을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일괄이 뜨면 무조건 뭐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요거 주관식으로 묻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묻겠습니다. 필기하면 오래 안 가요. 주관식으로 대답해야 오래 가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뭐가 기억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 설명했던 거. 설명할 때 제 수초라든지 맞아 이거 칠판 우측 상단에 있었어.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진짜예요. 그래서 풀어요. 이거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고 어떤 농담을 했었지 그게 기억이 난다고. 필기했던 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안 그래요. 제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자 묻겠습니다. 살림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예. 그럼 살림은 뭐와 뭐로? 산지와 임목으로 무슨 평가하는데? 구분평가하는데 맞아요? 이때 임목은 뭐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야. 원가법 써요.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다 했습니다. 끝.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 끝났어요. 교재 보겠습니다. 55쪽. 감정평가 3방식의 개설이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가치이론과 평가 3방식이 있는데 가격의 삼면성 중 비용성이라는 글자 찾았습니까? 비용성 위에다 쓰세요. 비용성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건건항선 썼어요. 비용성 밑에다 쓰세요. 비용성 밑에다가 비비 한글로 비비 써봐. 비비 썼어요? 두 개만 더 써봐요. 조매 써봐요. 조매 썼어요? 예. 묻겠습니다. 원가법을 쓰는 물건은 뭐예요? 건건항선. 건이 뭐예요? 건물, 또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 받아줘요? 비시장성, 비수익성. 그게 비비예요. 토지 중에 어떤 토지 받아줘요? 조성지, 매립지. 그게 조매예요. 비비 쓰면서 영어로 비비 쓰고 앉아있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조매 쓰면서 조매가 뭐예요? 조매가 뭐지? 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갑갑한 사람들. 자꾸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보시니까 시장성이라는 글자 찾았습니까? 시장성 위에다 쓰세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유의할 점은 염산과자동 한 번만 쓰면 돼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이라 하여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중 염산과자동 한 번만 쓰면 돼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두 번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밑에다가 시장서 밑에다가 일괄평가라고 적어두세요. 일괄평가. 썼어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있습니까? 위에다 쓸게요. 광어영. 광어영.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서 암기 시작합시다. 비용성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입 방식, 가격부터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렇게 해서 구한 가격과 임료들 이름 불러봅시다. 시작. 적산가격, 적산임료, 비중가격, 비준임료, 토지가격, 수익가격, 수익임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일 밑으로 내려가니까 보충학습 있습니까? 보충학습 한 장 넘겨볼래요? 넘기시면 보충학습 2번 보이세요? 부터 8번까지를 묶으세요. 2번부터 8번까지. 2번부터 8번까지를요. 보충학습 2번부터 8번까지를요. 글자나 빼놓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심이 그대로 나와요. 8번까지. 2번부터 8번까지를 글자나 빼놓지 말고 다 외울 것. 암기할 것. 알겠어요? 근데 이걸 암기할 게 있느냐? 이 다 외웠어요. 다 외웠으니까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2번부터 읽을게요. 토지는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써라? 공시가 기준법 써라. 맞아요? 3번 갈게요. 건물은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 써라. 맞아요? 예. 4번 읽을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에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등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써라? 거래사례 비교법. 5번 이 대답해야 돼요. 5번.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하지만 이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얘네들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맞아요? 같은 기계라도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8번에 영업권 같은 애들은 제일 끝에 수익환원법.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물을 테니까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이거 순서대로 물을게요. 토지, 공시가 기준법, 건물, 원가법,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에 해당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산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영업권 같은 애들은 수익환원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반드시 시험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57쪽, 58쪽, 59쪽, 60쪽까지는 그냥 넘겨버리세요. 이거는 지금 다뤄볼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다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내용이 61쪽인데요. 제4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출제 가능성을 논하지 마세요. 100%니까. 논하지 마시고 몇 문제 출제될지를 고민하세요. 올해는 2문제 나왔습니다. 2문제. 그러니까 가격 공시제도는 시험에 꼭 나온다.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근데 가격 공시제도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몇 번에 주로 나오냐면 40번에 나와요. 40번에. 40번. 나오는데 40번 기분 좋게 맞추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번을 맞추면 참 좋은 게 민법이 41번부터 시작하거든. 그 40번을 맞추고 나면 41번이 좀 부드럽게 시작이 돼. 근데 40번을 틀리잖아요. 그럼 민법이 좀 찝찝하게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죠? 첫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70%를 차지한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70%를 차지한대. 첫인상이 안 좋았어. 그 사람 좋은 인상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린대요. 첫인상이 좋았어.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라고 바꾸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41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40번이 중요한 거야. 40번 맞추고 출발하면요. 41번을 산뜻하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번에 자꾸 고민하고 3번 하면 5번인데 5번에 갔다가 아니야 3번일 수 있어. 3번 갔다가 아니야 5번일 수 있어. 그리고 5번 체크하고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41번을 가봐. 41번 민법이 잘 풀리겠냐고 안 풀리지. 그렇잖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40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그 1월달이고 나발이고 갈 것도 없어. 지금 끝냅시다. 알겠죠? 오늘 제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요, 안 틀리게 해드릴게요. 인문과정 수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도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40번에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아요. 가져보아요. 좀 쉬었다가 가져보아요. 예, 쉬겠습니다.